미국 정부가 실제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결국 관련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장차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며 여기에는 한국의 비밀병기 언급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미국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돈이 왜 해외에서 줄줄 새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는 등 한국에서 보는 손해가 크다고 막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개인의 의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측근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것은 주독 미군을 감축하는 가운데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미군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사실상 미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은 외국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넬 전 주독 대사가 한 말 가운데 한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독일 미군 철수가 G7 회의에 메르켈 총리가 오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미군 감축 지시는 다소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 격양으로 인한 미군 감축은 트럼프 재선의 다급함과 맞물려 도미노처럼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즉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리넬 주독 전 대사 말처럼 주한미군도 장기적으로라도 감축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결국 자주 국방 밖에는 없나. 독일 정부는 10일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으로 치부되었고 백악관에서도 미군 감축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통보가 정부 간의 사실 확인이 된 셈입니다. 독일의 미군 공백은 결국 러시아의 군사 위협의 증대가 되어 나토의 군사적 대응 태세가 흔들린다는 말이 됩니다. 나토 총장은 결국 이런 미국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자 한국 같은 글로벌 파트너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도 유럽 서방사회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오랜 나토의 협력 파트너로서 군사 참여까지 독려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방의 다급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의 안보를 어느 정도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당장 주한미군 등을 감축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매우 불리한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결국 북한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까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필요 없으려면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논란거리인 대한민국 핵무장론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결국 핵무장이 답인가? 과거 미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의 전술핵 배치가 한 방법이라며, 사실상 독일 내에도 러시아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한 사례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분명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의도치 않은 국방비 지출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예전과 같은 전세계의 경찰 역할이 싫다면 결국 대한민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폭탄을 순식간에 수백 개를 제조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적절한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협회장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해오자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안전보장을 해줘야 한다면서 자칫 불안한 한국 등 동맹이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퍼거슨 회장은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이 핵 우산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미국의 관련 논의는 한국의 사드 배치의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미국이 많은 옵션을 제공해야만 동맹도 불안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퍼거슨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핵무기 제조의 삼박자로 볼 수 있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를 이미 확보했거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특히 핵물질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서 쓰다 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가압 경수로보다는 월성에 위치한 4개의 가압 중수로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 연료시설에 4,330개의 핵폭탄 분량인 26,000kg의 원자로급 플루토늄이 보관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핵폭탄 제조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핵 관련 기술에서 세계 정상급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크라이트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이미 가능한 상태이고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 순항 미사일인 현무,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정말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핵무장할 것.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거의 무조건 하는 경우도 언급했는데 바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한국은 주변 핵무장국들에 둘러싸이는 사실상의 호위구도에 갇히게 되는 만큼 이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 핵능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원자력 개발을 한 국가로서 핵무장 가능성이 늘 제기되어 온 바 있으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비롯 주일미군에게도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거나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제스처를 연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 역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 언젠가는 핵무장에 대한 움직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핵비확산 정책교육센터 엠팩의 헨리 소콜스키 대표는 2014년 하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 나와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현에 건설 중인 로카 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이 정식 가동되면 매년 2,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먼저 도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은 이에 대해서 세컨 스트라이크 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컨 스트라이크는 먼저 핵공격을 받으면 핵공격으로 즉각 응징 보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에 있어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퍼거슨 보고서가 가장 우려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핵무장 과연 가능할까? 우선 한국의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강력히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요인의 하나인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를 한국의 한 자체로 한국의 온갖 경제보복을 행하며 외교관계가 망가졌는데 만약 핵무장을 한국에 한다고 했을 때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총동원되어 이를 저지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밀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비확산 체제에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국이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잠시 핵실험을 쉬고 있으나 트럼프 재선 실패 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는 경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핵무기 협상 뉴스타트를 진행하면서 중국도 핵무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참여시키려고 하자 중국은 이를 완고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생산하여 비축할 것으로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를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이긴 하나 한일 핵무장론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지금은 핵의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미국에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 일본에서 돈을 퍼주는 대신에 핵무장으로 미국 안보를 지키면 된다는 맥락이기에 크게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 이런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미국에서 각종 봉쇄를 해제하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재유행하더라도 재봉쇄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 이유는 경제를 닫으면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더 많은 피해가 야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그동안 가장 자신했던 경제가 무너지며 재선과도의 이상신호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최근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대응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시위대와 소통하기보다는 선동꾼 기질로 트위터의 극단적인 언사를 반복하면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CNN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55%였고 트럼프는 41%로 조 바이든이 14%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38%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캠프는 속임수이자 가짜 여론조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나서 해당 조사에 대해 가짜라며 반발했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고용해 해당 조사를 분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질란테 CNN 부사장은 그동안 미국 정치인이나 선거 캠프가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CNN에 법적 위협을 가한 것은 CNN 4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선거 전문 매체 538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대선을 147일 남겨둔 11일 기준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41%였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9%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지지율은 1945년 이후 대통령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보다는 점점 더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겨냥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 기준에 대한 행정명령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욱 강한 경찰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에 더욱 강한 경찰을 만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대응은 전세계로 번지는 시위 확산을 막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트럼프의 초기에 안일한 인식과 대처가 큰 화를 불렀다고 비판받았는데,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모두 잘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2003년 사스 이후 미국 전역의 감염병 위기 대응팀으로 수천 명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예산과 역할 및 권한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자른 사람들 상당수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며, 자신은 사업가이기에 필요없는 사람들을 수천 명이나 데리고 있는 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트럼프의 사업가 마인드가 초강대국 미국이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보로는 5개월 앞으로 닥친 대선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수렁에 빠진 미국을 구해줄 대통령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불쑥 한국에게 5배가 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을 통해 우리 측이 최초보다 훨씬 많은 13% 인상안을 제안해 거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트럼프가 이 제안을 걷어차며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며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13% 인상안에서 더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것을 올해 대선에 활용하기 위해 쉽게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트럼프는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약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트럼프가 제시한 분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감축을 들고 나와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일 리처드 그레넬 전 주 독일 미국 대사가 인터뷰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위비를 받아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개월 후 재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지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냈고 이번에 캠프의 슬로건은 오바마 시대의 복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의 방위비 인상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기본으로 4% 정도 인상되는데 그친 바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은 한국과의 동맹 강화 및 조율을 강조해왔고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은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이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충돌할 때 조 바이든은 아베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소녀상에 관련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며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통화 사업을 중단하고 주한대사를 귀국 조치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은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당시 방안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한국의 대일관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일 후 아베는 자신이 판단한다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그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자신이 신사참배를 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아베 총리가 참배에 나서자 본인의 체면이 깎였다며 격분했습니다. 결국 조 바이든은 아베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조 바이든은 자신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의 강경한 어조로 실망했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고 밝혔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원안에는 실망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나 바이든이 주도해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로 인해 조 바이든은 일본 아베 정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산케이 신문은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또한 이 사건으로 주변 사람에게 바이든에 대한 비판이 적혀있는 로버트 게이트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주변에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아베는 트럼프처럼 함께 골프 치면서 친분을 자랑하기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베가 조만간에 물러난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한국에 대해서는 소중한 동맹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멈출 검사와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은 안 한다고 했지만 바이든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미국의 안보와 이익, 가치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고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 이어온 상식밖의 방위비 협상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고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만으로는 아직까지 바이든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여론조사에서 앞선 힐러리가 트럼프에 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거 막바지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13개 중 12개가 틀렸습니다. 선거 당일에도 힐러리가 99% 이긴다고 보며 뉴스위크지는 다음날 표지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라고 16만 5천 부를 찍었다가 다 폐기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숨어있던 백인들이 투표장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찍으러 투표장에 나오겠냐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감염병 사태의 피해와 트럼프의 기행으로 인해 트럼프의 편에 선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어 지난 대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미군 서열 1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트럼프와 백악관 인근 교회 앞에서 사진 찍은 것을 사과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평화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은 체류탄과 고무탄을 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데 동행한 걸 공개 반성한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군을 투입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든 데 이은 항명사태라고 볼 수 있는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대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 간의 파열음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주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차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을 15%로 예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측 결과를 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은 85%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우리의 예측은 4년 전 클린턴의 승리를 점친 분석들과 닮아서 민주당의 데자뷰와 같을 수 있다며 예측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북한 리성건 외무상은 지난 12일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에게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